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와일드카드라는 회사 대표 김윤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로컬라이제이션 전문가분들 오신 상황에서 저희가 모바일 게임 이야기가 굉장히 좀 민망하긴 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캐주얼하고 뭐 조금이라도 로컬 관련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와일드카드라는 좀 특수한 회사에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마 소셜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쪽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큰 모바일 게임 컨퍼런스 게임엑스 주최를 하고 있고, 저희가 1년에 2번 하는 모바일 아시아 글로벌이라는 소재로 게임 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2B 게임 쇼죠. 그러니까 사실 애기들이 엄마 손잡고 오는 게임쇼는 별로 게임에 대해서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B2B 중심의 좀 새로운 형태의 게임 전시를 준비하고 있고, 스팀에 최근에 게임을 출시해서 오픈 베타를 한 상태로 아이템을 팔고는 코드브러시 게임즈의 그 사업 이사를 맡고 있고, 사가모 스튜디오라는 모바일 게임 개발사의 부사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블리스소프트나 로저컴퓨터 같은 회사의 사업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예, 제가 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PD로 EXPD로 가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그 마케팅 담당자가 없는 게임 회사의 마케팅을 대신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게임 개발사 50군데 정도가 모여서 공동으로 공동구매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사업 조합, 사업 네트워크의 의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가 좀 특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 자체는 사실 제가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했던 이야기고요. 모바일 전문가한테 좀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바일 소셜게임 전문가가 아니지만 모바일 게임과 소셜게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2007년도에 진가랑 같은 시기에 소셜게임 만들다가 굉장히 크게 실패를 맛봤고요. 당시엔 이메일에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2008년부터 한국에서 소셜게임이나 메신저 기반 게임, 모바일 게임 만들자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이건 그 히스토리고, 사실 소셜게임의 흐름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은 카카오 게임이 소셜게임이죠. 카카오 메신저 올라간 게 다 사람들이 카카오 게임은 뭔가 대단한 건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2007년부터 진가가 열심히 장사를 했던 방식입니다. 즉 지금의 모바일 게임의 붐은 결국 온라인 게임, 브라우저 게임, 캐주얼 게임의 연장선상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 게임들이 SNS가 플랫폼이 되면서 진가가 한번 떴다가 한번 망하고, 망했다는 거지, 죄송하네요. 진가에서 오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2011년에 우리 요즘 한미라 굉장히 유명하죠. 학산성 밀리언 아서 같은 카드 배틀 게임들이 일본에서 대박이 나면서 이 일본에서 모바게 그리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나 라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서비스더라고요. 카카오는 2010년에 나왔고 라인은 2011년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1년 그 11월, 12월에 한국 구글 스토어랑 애플 쪽에 그 게임 카테고리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게, 스마트폰이 들어온 지 몇 년이 안 되었을 뿐더러 한국의 스마트폰 게임 카테고리가 열린 것조차 사실은 2011년 12월이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2012년 1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2012년 하반기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역시 2012년 8월, 9월에 카카오 게임하기의 등장, 그리고 퍼즐앤 젤군즈가 지금 일본에서 한 달에 매출 1000억을 찍었거든요. 이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게 개발자 대상 굉장히 캐주얼한 PT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 시대를 멘붕의 시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 카카오 게임이 뜨고 퍼즐앤 젤군즈가 뜨고 그러면서 사실 많은 온라인 게임 전문가, 피처폰 시즌의 모바일 게임 전문가가 사실은 손을 놓고 있었어요. 지금 컴투스 게임빌이 모바일 게임에서 정말 잘 하시지만, 지금 모바일 게임 한국 탑3는 CJ ENM, 이메이드, 액토즈 이런 상황이거든요. 매출만 따지고 봤을 때는. 거기에 썬데이 토즈나 파티 같은 스타트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파티 스튜디오, 파티 게임즈 직원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명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컴투스랑 게임이랑 비슷합니다. 자, 상반기를 다시 해고를 하자면 2012년만 해도, 2012년 상반기만 해도 한국에서 스마트폰 게임에서 장사가 되겠어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 사장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카드 배틀 게임 이야기 꺼냈을 때 그건 일본에서나 먹히는 게임이야. 식물래 좀비 앵그리버드가 대표적인 스마트폰 히트 게임이었죠. 저는 문화 때문에 죄송합니다. L10N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L10N을 많이 절상하네요.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문화적 장벽에 굉장히 민감하실 거예요. 스마트폰 게임 시장은 북미가 거의 대부분인데 북미에서 히트하려면 앵그리버드나 싱글레 좀비 같은 굉장히 미국스러운 게임을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한국 개발사가 어떻게 미국스러운 게임을 만들 수 있겠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싸이월드가 소셜게임 앱스토어 말아먹고 네이버 앱스토어가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때 투자자나 높으신 분들 만나러 가보면 솔직히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한국에 모바일 게임 내수가 어딨니?가 2012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진가나 카밤 찾아가면 한국 시장 너무 좁아서 관심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에 투자를 받은 회사들은 소셜게임 회사들이 대부분 회사를 한 전체 밸류 한 150억에서 200억, 적으면 100억, 즉 3년에서 4년 굉장히 고생했던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100억이라는, 이 100억이 페이퍼 밸류이기 때문에 많아 보이지만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보통 3년 고생하면 사장님 지분이 보통 60% 이하거든요. 거기에 후배들 나눠주고 그러면 실제로는 3년 동안 차린 회사에서 아직 연예 회사가 히트작이 없으니까 회사가 30억에 넘겨, 그런 수준의 이야기에 딜을 받아들였었고, 그런 회사들 중에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런 상황에서 싸이월드에서 열심히 PC판 소셜게임을 만들던 그러니까 진가를 따라갔던 분들이죠. 여기 썬데이 토즈, 파티, 아이러브커피, 애니팡 뭐 이런 히트 게임들이, 특히 지금 인드런만 만든 링크투모로우 초대박 났죠. 이런 회사들이 전부 사실은 PC게임에서 플래시로 소셜게임 만드는 회사들이었어요. 자, 재밌는 것은 이 모든 회사들이 2012년 상반기에만 해도 한 번도 모바일 게임을 만든 적이 없다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니팡이 나왔죠. 애니팡이 푹 터졌는데 여기 네, 진격의 거인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1차 멘붕, 카카오 게임 하기, 제가 그때 만났던 상장사 사장님들이 다 저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도 사실은 비슷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소셜게임, 모바일게임 플랫폼 전문가 소리를 나름 듣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카카오 게임하기 때 카카오 그 게임 담당 부장님하고 밥 먹다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 6개월쯤에 뜨지 않을까 그랬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뜨더라고요. 당시에 모든 게임회사 실장급 이상들이 저런 표정이었어요. 실제로 2012년 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사실은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랑 굉장히 친하게 지낼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그 애니팡 할 때 이정훈 대표님들 가서 우리 카카오에는 애니팡 말고 아쿠아스토리가 낫지 않나요? 같은 이야기를 했다가 진짜 나중에 칼 맞을 뻔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이 드래곤 프라이트 사장님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친구의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전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내 친구 중에 한 달에 500억 버는 게 나올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제가 미래 예측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당시에 2012년 8월에 재밌는 게 이 DNA나 그리가 일본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죠. 자, DNA 그리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플랫폼에 한 달에 전체 MAU의 3배가 애니팡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MAU가 아니라 DAU로. 이게 여기서 시사하는 굉장한 두 가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은 정말 ARP가 높은 나라구나. 객단가가 말도 안 되게 높은 나라구나. 두 번째, 당시에 애니팡이 얼마나 정말 세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지표를 갖고 있었는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애니팡 보고 이제 곧 망할 거야, 이제 한계에 봉착하지 않겠어 그러는데 지금도 매출이 안드로이드 1등입니다. 그것은 저 시기에 이미 저런 말도 안 되는 지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부잣집 망해도 3대는 간다 그러잖아.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소설게임 특성 때문에. 30대, 40대, 50대 아저씨가 딴 게임 안 하거든요. 귀찮아서. 어쨌든 이것은 제가 당시에 카카오 게임하기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줬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이 숫자를 갖고 온 거고요. 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카카오 게임도 특별한 게임이 아니라 카카오라는 소셜 플랫폼 위에서 들어가는 소셜 게임이라는 거, 그런 것은 이미 2006년, 2007년에 진가라는 거대한 회사가 이미 다 한 번씩 써먹어 봤다는 거. 물론 진가나 페이스북도, 심지어 진가나 페이스북조차 모바일 대응이 굉장히 늦었었고, 모바게나 그리 같은 일본의 그 거대한 모바일 회사들도 심지어 스마트폰 대응은 좀 늦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소셜 피처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소셜 피처가 의미 있는 것은 단순히 제가 소셜 게임 잘 나간다고 야팔려고 온 건 아니고, 여성 유저, 아줌마, 할아버지 게임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게임을 절대 안 하던 분들이 게임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일본에서 교수님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일본에서는 지금 나이가 한갑이신 분들도 대학 다닐 때 제비우스를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60대, 70대도 해외에서는 대학 다닐 때 게임 해보신 분이 있구나.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는 기회가 되었고요.
이때 뭐 애니팡 지금이야 이메이지랑 CGI가 너무나도 많은 시장 시효를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변화를 작은 회사들, 스타트업이 끌고 나갔다는 거, 그리고 한국에 내수 시장이 있었다는 거, 모바일 내수 시장이, 이건 지금 제가 굳이 강조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프리얼 게임이 많다, 저것도 게임이냐,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만 확실히 여기 있으신 분처럼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게임 산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파이널 판타지나 제노기어스, 스퀘어 에닉스, 캡콤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보시죠, 개발자의 로망이죠. 저도 그런 게임 만들고 싶고요. 근데 실제로 뭐 요번에 게임 산업협회가 저는 정신 나간 이름으로 바뀐다 그러는데 실제로 게임이 엔터테인먼트가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게임 산업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거기에는 약간 도박에 가까운 게임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애니팡처럼 얼핏 보기엔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저씨, 아줌마, 아버지, 어머니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야, 미나2를 게임으로 만들고 소셜 게임 하면 대박이 날 것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한국말 할 말을 네, 효도를 하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카카오나 그런 게 굉장히 잘 나간다 그러지만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가, 싸이월드, 페이스북 이미 한번 반복되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이 나오면 특히 뭐 닌텐도, 세가, 소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게임기나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모두가 새로운 게임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때는 플랫폼이 의리예요. 제발 저희한테 게임을 주세요. 한국의 많은 게임 회사들이 카카오가 찾아왔을 때 죄송합니다. 1년 후에 봅시다. 그래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셨죠. 자, 그래서 초기 진입자, 애니팡 같은 초기 진입자가 성공하면 그때부터 게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때부터 각각이 바뀌게 되죠. 플랫폼, 애플이나 카카오가 게임을 어디에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게임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시점부터 스팸이 나오게 되죠. 스팸이 뿌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플랫폼이 안 되겠다. 우리랑 친한 회사 아니면 스팸은 좀 작작 뿌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신규 유저 확보가 어려워진다. 그럼 당연히 애니팡처럼 폭발적으로 뿌릴 수가 없으니까 코어 게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닌텐도 빼고 소니나 세가 같은 콘솔 게임 하드웨어 말기에 성인용 게임 많이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18금하고 17금. 자, 그것은 신규 유저 확보가 어려워지고 대중적인 게임이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서 결국은 높은 ARPU 객단가를 노릴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코어 게임이나 성인 게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카카오나 모바일 게임 쪽에서 보면 다들 이제 애니팡 그만, 런너도 그만, 우리는 모바일에서 MMO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RPG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접근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헬로 히어로처럼 모바일 게임 안 만들어 보신 C9 같은 하드코어한 온라인 게임 만드신 분들이 성공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남은 것은 플랫폼의 대응이 언제 한계가 오느냐. 새로운 플랫폼, 라인이 될 수도 있겠고 이첸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뭐 KT나 SKT의 새로운 게임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삼성전자라든가 어쨌든 카카오만 유별나게 굉장히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셜게임뿐만 아니라 지난 게임 산업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2차 항미라죠. 자, 항미라가 2014년 1분기에 매출이 165억인가 그렇습니다. 165억인 것은 한국 모바일 게임 상장사 기준 3위, 1등이 CJ이고 2등이 이메이드고 3등이 항미라 하나예요. 액터즈가 항미라 게임 하나 가지고 매출이 나왔고 학산성 미나사의 일본 매출을 한국 매출이 추월했습니다. 예. 뭐 여기 다 춘향이고 저기 콩지 팥찌거든요. 재밌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RPG에 콩지 팥찌나 춘향이를 안 넣었는데 일본 게임을 한국에 갖고 와서 이 가장 일본적인 게임을 한국 로컬라이즈하는 과정에서 춘향이를 썼다는 거, 콩지 팥찌를 썼다는 거, 심지어 그 싸이 게임즈의 다음 모박의 그 바하무트 같은 경우는 뭐 이도령도 나오고 뭐 그렇거든요. 자, 그걸 보면 재밌는 것은 정작 한국의 퍼블리셔들은 한국 문화에 맞는 로컬라이징을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어쩌면 또 우리의 편견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항미라 소크가 아니죠. 항미라 말고도 그 카드 배틀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카드 배틀 게임 만들면 너네 항미라 퓨전이잖아 그러는데 사실은 일본의 학상선 밀려와서 스타일의 카드 배틀 소셜 게임이 200개가 넘어요. 근데 카드 게임 만든다고 퓨전이가 굉장히 황당한 거죠. 자, 여기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갈라파고스하고 그러던 일본에서밖에 먹히지 않던 카드 배틀 게임이 이번에 작년에 바하무트가 미국 앱스토어에서 반년 연속 1등을 했습니다. 매출 기준 1등이죠. 물론 그게 게임하는 유저가 많다기보다는 카드 한 당에 5,000원씩 하니까 5달러씩 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가격 때문에 1등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의 중역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저런 학산성 밀려나서류의 게임이 로컬라이징을 굉장히 했습니다. 미소녀, 일본식 미소녀 빼고.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로리로리 그런 뭐 어린 애들 그러니까 여고생 여중생이 수영복 입은 정도의 연출이 굉장히 흔합니다만, 미국에서 여중생 여고생이 수영복 입은 거를 게임의 핵심 요소로 내면 아동 성범죄로 잡힙니다. 네, 뭐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중국에서 5년 전에 그 한국 MMORPG에 팬더를 넣었어요. 중국 공안이 쳐들어오더라고요.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을 게임에서 때려잡다니 납득할 수 없다. 그게 5년에서 7년 전에 중국에서 한국 온라인 게임 들어갔을 때 문화로 컬처라이징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였어요. 예, 당연히 반성문 썼죠. 아, 팬들을 상처해줘서 죄송합니다. 예, 싫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항미라 때문에 카카오가 아니더라도 모바일 게임에 돈을 쓸 수가 있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은 2011년에 이미 검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짧게 보일 것 같은데, 자, 이게 2011년 기준 순이익 매출인데, 이때 EA가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났었죠. 자, 진가 역시 저때 인센티브 때문에 저러고 있었고, 자, 넥슨이 저때 이미 굉장히 잘 이미 뭐 한국을 대표하는 회사였는데요. 일본 상당 직전이었을 겁니다. 저때 글이랑 DNA, 카드 배틀 게임만 죽자고 서비스하는 플랫폼이 일본에서, 특히 패치폰에서 이미 2011년에 학산성 밀려나서 같은 카드 배틀 게임을 넥슨과 같은 사이즈에서 이미 2개나 만들었고, 컴투스 게임빌 사이즈에서 10개를 만든 슈퍼 메이저 장르였던 거죠. 물론 갈라파고스였지만.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리, 믹시, DNA, 사이버 에이전트라는 일본에서 유명한 회사들 매출 추이인데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안 하던 믹시는 가만히 있고, 모바일 게임, 특히 소셜 게임, 카드 배틀 게임 했던 DNA랑 그리에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 사장님, 다나카 요시카이 사장님 별명이 아시아에서 돈 제일 많은 총각이에요.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뭐 넥슨 많은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자, 작년에 이르면 지금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만 해도 2011년만 해도 뭐 스퀘어, 캡콤, 코나미, 세가 영업이익의 절반이 카드 배틀 게임이었어요. 물론 모바일 소셜 게임 다 합쳐서 이야기했지만 상당수가 일본 내수에서의 카드 배틀 게임이었다는 거고, 심지어 생활보호 대상자인 애기 엄마가 애기 우유값 가지고 카드 샀다가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피처폰 기반 카드 게임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일본 회사들이 스마트폰 내기 늦어졌었어요. 그래서 딱 작년, 반년 정도 한국에서 네이티브 앱, 스마트폰 3D 게임 만드는 회사를 찾으려는 일본 회사의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본 회사들이 스마트폰 게임도 한국에서 잘 만들어요. 사실은 워낙 돈을 많이 벌었다 보니까. 뭐 물론 잘하는 장르는 다릅니다만 2012년만 해도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오죽 일본에서 카드 배틀 게임이 잘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일본 온라인 게임 업체, 저 JOG에는 모바일 게임도 커버하는 모든 네트워크 게임을 다 총괄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규제 라인을 지시를 했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카드 한 장을 얻기 위해서 한 달에 5만원 이상 쓰지 말게 해라.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게임 하나에 한 달에 50만원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카드 하나에 한 달에 50만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양심적인 규제하냐고 내놓았어요. 네. 물론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카드를 얻기 위해서 100번보다 더 가차를 돌리지 말게 해라. 그리고 그리고 우와 희망장 이벤트예요, 이런 표현을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게 업계 내부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시간 좀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강제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거무 그리 DNA가 요 라인을 지키겠다고 했거든요. 자, 만약에 한국 회사가 일본에 들어가서 이 구제 가이드라인을 안 지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게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게임 회사가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료화 모델을 그대로 서비스를 했다? 이미 일본 게임 협회에서는 우리 이렇게 몸살입시다 했는데 정말 대형 사고 날 소지가 있고요. 혹시 주변에 일본에 한국 카드 게임 들고 가서, 한국 카드 게임이나 한국 모바일 게임 들고 와서 일본에 카드 가차 시스템을 넣겠다는 분이 있으면, 로컬라이징 과정에서 언어뿐만 아니라 이런 유료화 모델이나 사회 규제, 그런 소셜 피처나 스팸에 대한 사회 인식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현금을 완전 금지해요. 이 말은 한국의 MMORPG가 추천되기 그랬던 것처럼 일본의 모바일 게임과 카드 게임도 사실은 현금 거래, RMT, 리얼머니 트레이드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사실 뭐 여기서 굳이 카드 게임의 장르 특성 같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워낙 유저가 돈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게임이 아니라 빠찡거에 가까운 돈 뽑아내는 로직이라는 관점이 있고, 역으로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카드의 모양새를 빌린 RPG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이 두 관점이 게임 기획자들 사이에서는 좀 대립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이런 카드 게임이 돈을 벌면서 한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 그 전체 온라인 게임 시장에 조차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심지어 일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AKB48이라는 회사인데, 회사의 아이돌인데, 일본의 코에이라는 유명한 회사 게임 시리즈 중에 신장의 야망, 오다 노부나가의 야망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 제작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워낙 카드 배틀 게임이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연예인을 쓴 카드 배틀 게임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의 성인용 미디어 포탈인 DM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DMM은 요즘 성인용 게임, AV 여배우를 소재로 하는 카드 배틀 게임까지 내고 있고, 우리는 성인 게임 전문 플랫폼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 됩니다. 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게임들이 한 달 매출이 10억, 15억씩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건 실제로는 어제 시청은 아니지만 이렇게 컴퓨터 게임빌 수준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 아마 크루즈, 크라브, K레벨 크라브라고 있습니다. 크라브, 볼티지, A팀, 알트 플러스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저기 일본 전문가 김기일님도 계속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이렇게 한국의 대부분의 게임업계 전문가들이 이름도 못 들어본 회사들이 컴퓨터 게임이라고 커져 있었다는 거죠. 3차례는 퍼즐앤드 드래곤이죠. 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인증샷을. 네, 그거마다 이러고 왔는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라그나로크를 갖고 와서 글로벌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죠. 그라비티 자회사, 모회사기도 하고 소프트뱅크 계열사기도 하고요. 자, 월 매출 1,000억. 네, 아마 이거 모르신 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월 매출 1,000억이면, 참고로 크로스파이어나 던전앤파이터가 한국에 들어오는 매출 말고 텐센트나 산다가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한 달에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랑 크로스파이어가 버는 돈만큼 퍼즐앤드 드래곤이 일본 내수에서만 저 정도 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한국 매출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저런 상황에서 물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검어 주가가 1년 동안 40배가 급증을 했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30%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검어 주가는 넥슨의 2배입니다. 그리고 2주일 전에 검어 주가가 넥슨의 3배였어요. 실질적으로 게임 하나 가지고 라그나로크랑 퍼즐앤드 드래곤을 가지고 주가가 1년 동안 40배가 뛰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굉장히 섬찟한 농담을 하더라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일본 동경 지하철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았대요. 인신사고가. 검어 주식이 30% 떨어지고 나서 지하철 사고가 많이 났다는 이 섬찟한 개그를 할 정도로 검어 주가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고, 퍼즐앤드 드래곤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어쨌든 넥슨 3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배가 되었고요. 심지어 2주일 전에 닌텐도 주가를 검어가 잠깐 뛰어넘었었죠. 잠깐. 오죽하면 이게 다 다른 게임입니다. 다 퍼즐앤드 드래곤 짝퉁 게임들이고요. 아시아에 100개가 넘습니다. 네, 아시아의 퍼즐앤드 드래곤 게임 100개가 넘고요. 자, 이것도 비슷한 게임들이 에노키아는 워낙 유명하니까 돈이 되니까 이미 작년 한 가을 겨울 때부터 이거 뺏겨야겠다, 또는 참고를 해야 되겠다 한 회사가 전 세계에 이만큼 많았다는 거죠. 심지어 그 유명한 뿌요뿌요도 저렇게 퍼즐앤드 드래곤도 참고를 한 버전을 지금 냈습니다.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퍼즐 플러스 RPG라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뺏겼다, 표절이라게 쉽게 이해할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마치 한국에서 카트라이더가 뜨고 레이싱 게임 많이 나왔고, 드래곤플라이 스페셜 보스 뜨고 나서 FPS가 많이 나온 것처럼 새로운 사업 모델, 새로운 장르가 새로운 디바이스도 먹힌다는 게 인식이 되고 나서 그냥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건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표절 게임이야 이렇게 치면 마치 MMO 보고 너는 와우 표절이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자, 심지어 이런 것도 나왔어. 퍼즐인데 미소는 연애 게임이야.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존의 퍼즐앤드 드래곤 이제 성공적인 BM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일본 업계도 눈 뜨고 보고 있다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사실 일본이 201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스마트폰보다는 피처폰 카드 배틀 게임이 대세였는데, 갑자기 퍼즐앤드 드래곤을 뜨고 나니까 다들 혼란스러워했죠. 2012년 2월만 해도 일본 스마트폰 보급률이 17%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높게 잡았을 때. 그리고 2013년 1월에 지금 일본 스마트폰 보급률을 높게 잡았을 때 65%라고 그래요. 높게 잡았을 때. 1년 동안 스마트폰 보급률이 40% 올라간 거예요. 아주 많이 높게 잡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한국에서 학생을 밀려나서 그랬던 것처럼 일본에서 모바일 거리 안 거치고 소셜 플랫폼 안 거치고 심지어 라인도 안 거치고 퍼즐 공주가 떴고 카드 배틀 게임의 특성상 뭐 슬램덩크라든가 슬레이어스 같은 옛날 만화 IP를 굉장히 활용 많이 했었는데 오리지널 IP 퍼즐 정도 너무 뜨는 바람에 또 기존의 카드 배틀 게임은 사실 한국이 그런 것처럼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은 개발자들이 사실 어깨가 달랐거든요. 근데 퍼즐 군주는 캡콤이랑 뭐 타이토 이런 데 있던 분들이 와서 만든 거예요. 자, 콘솔 게임 업계의 슈퍼 베테랑들이 모바일 게임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에는 지난 3년 동안 일본에서 수없이 나왔던 소셜 게임들, 카드 배틀 게임들의 경험과 BM과 그런 운영 경험이 다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그런 진과 모박의 거리를 거친 소셜게임 특유의 공격적인 유료화가 전통적인 퍼즐 게임과 만났을 때 굉장히 강력한 점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라인이나 카카오나 모박의 거리를 타지 않고도 자체적인 소셜 기능으로만 승부한 코어 장르 게임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일본과 한국 시장의 ARPU는 정말 미친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ARPU가 미국 전 세계 평균 ARPU의 10배거든요. 네, 한국도 뭐 만만치 않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카카오 게임학이나 퍼즐앤드래곤즈 라인 카카오 때문에 미국 유럽 게임사의 한국 아시아 마켓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개발자를 싸게 사올 수 있는 또는 기술의 테스트 베이스 정도였는데 지금은 시장 자체도 매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북미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절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현재 스마트폰 게임 매출 구조가 지금부터 좀 어두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하지만 애플, 구글이 30% 떼시고 남는 거에 카카오가 20%, 정확하면 21% 떼시고 나머지 30%죠. 떼시고 퍼블리셔가 5대5나 6대4기 때문에 또 30%를 떼갑니다. 20%.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발사가 20%밖에 못 가져가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애플이 아니라 다른 뭐 피처폰이나 이통사 플랫폼에 들어가면 결제 솔루션에서 보통 1% 무조건 떼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가면 뭐 거긴 제 전문적인 나라는 아닙니다만 결제 솔루션에서 심지어 10%, 제가 제일 심하게 본 거는 결제 솔루션에 50% 떼가는 케이스였어요. 네. 왜냐면 돈 안 내고 튀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리스크를 그렇게 커버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언리얼 모바일 1억, 카카오 떼주고 애플 떼주고 퍼블리셔 떼주고 하면 사실은 한 달에 10억을 벌어도 개발사에 떠는 게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물론 퍼블리셔 없이 가는 경우는 가능하죠. 뭐 YD나 CJ가 GM이랑 CS만 아웃소싱을 해준다 그러는데 뭐 게임 매출 3%에서 10% 정도 가져갑니다. 이 비즈니스가 왜 성립하는가? 혹시라도 대박이 났을 때 서로 간의 이익이거든요. 개발사는 우리 회사의 개발자가 5명밖에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데 퍼블리셔는 못 구하겠고 운영자 뽑기는 부담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게임 매출 3%에서 10% 주고 맡기면 운 좋게 대박이 나면 뭐 그때 운영자 뽑더라도 그때까지 운영해주는 회사가 뭐 여러가지 같이 대박이 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한국 게임들 보면 사실 이메이드랑 CJ가 거의 점령을 했습니다. 특히 카카오 게임 순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메이드, CJ가 거의 뭐 전체 탑 30 중에서 거의 10개 넘게 이메이드, CJ가 다 갖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작은 회사가 모바일 게임 만들어서 내수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본이나 미국에 대비해서 인기 게임의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의 게임 소비자는 어떤 형태의 혁신에도 어떤 형태의 게임 장르에도 아직까지는 좀 열려 있다는 게 아닐까, 거기서 저희 좀 희망을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심한 거는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현재 구글 플레이 전 세계 앱이 70만 개,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에 80만 개 올라가 있습니다. 150만 개죠. 자, 어쨌든 우리가 게임을 만들면 어쨌든 원 오브 데임이 됩니다. 네, 100만 개 중에 하나가 150만 개 중에 하나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CAC 모집 비용이 너무 올라가요. 제가 영어를 좀 못해가지고 저기 커스터머 어카이션 어쩌고였을 것 같아요. 코스트구나. 네, 있을 것 같은데, 자, 미국에서 CAC가 보통 유저 1인당 5불에서 10불 정도 됩니다. 네, 일본도 사실 더 하고요. 어쨌든 유저 한 명이 우리 게임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데 10,000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5,000원에서 10,000원. 과연 그 유저가 5,000원에서 10,000원 주고 데려왔을 때 돈을 넣었을까요? 자, 이렇게 모집 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택은 두 가지죠. 마케팅에 돈을 쓸래? 아니면 게임의 아이템을 비싸게 만들어서 안 살 수가 없게 만들래? 최근에 코어 게임이 각각 맞는 것은 이렇게 유저 확보 비용이 너무나도 올라간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게임 오래 하고 자주 하고 돈 많이 쓰는 유저를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야 살아남는 게 맞지 않겠냐는 접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애니팡 같은 게임들의 시도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나오는 게 앱이 150만 개니까 그걸 검색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마 구글이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아마 자기가 원하는 앱 검색하다가 빡치신 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치 구글이 웹 검색에서 대박이 난 것처럼 야, 웹 검색이 아니라 앱 검색에서 대박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NHL이나 구글처럼 앱을 검색하고 추천하는 거에 특화된 로직을 개발할 수 있으면 아마 그분이 미래의 넥슨이나 NHN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키워드는 좋은 앱을 찾게 하기도 어렵고 다운로드 받게 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하드웨어만 찾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유저의 경험이나 추천도 파편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글, 애플, 카카오라는 힘이 계속 세지고 있고 그런 구글, 애플, 카카오 말고도 유저와 유저를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서비스 탭조이, 이모비, 미탭스, 뭐 플레임옵스 그런 회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 게임처럼 퍼블리셔 플랫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플랫폼, 여러 퍼블리셔가 서로 이렇게 그물처럼 엮이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앱 디스커버리 이슈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게임 개발자는 잘 신경 안 쓰는 개념이긴 하고요. 그래서 앱스토어 초기에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앱스토어 초기에는 이렇게 그냥 뭐 네이티브 마켓플레이스가 있고 그냥 이통사 티스토어 있고 거기에 그리 모바게가 유저한테 좀 새로운 게임을 제공해주는 모바일 게임 포털 역할을 했었어요. 이때는 하드코어 유저가 돈을 많이 쓰는 유저가 그리 모바일 같은 모바일 게임 포털에만 엮여 있었죠. 그래서 모바일가 저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거고요. 이때는 굉장히 세상이 단순했습니다. 이게 2008년, 9년, 10년 정도였을 때 이야기죠. 이때 뭐 노키아, 그때 블랙베리 다 이런 식으로 조금 했었고요.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복잡해진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메타 플랫폼이나 네트워크 모니타이즈 플랫폼이나 애드 네트워크, 앱 검색 플랫폼, 앱 분석 플랫폼이 워낙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저렇게 굉장히 복잡한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유저와 게임 사이를, 유저와 앱 사이를 카카오나 라인 같은 메신저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NHN이나 카카오가 그렇게 그 핸드폰 런처 만들려는 것도 어떻게든 이렇게 앱 검색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저와 게임 개발자 사이를 가로막아야지, 좋은 의미로죠. 가로막아야 접근성이 높아지고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 NHN, 카카오가 모두 그 핸드폰 런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앱스토어는 또 더 많아요. 페이스북도 준비하고 있고 T스토어, N스토어, 올레마켓 밑에 보시면 모르시는 이상한 스토어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 어쨌든 전 세계에 중국에 지금 오픈마켓, T스토어, 앱스토어가 안드로이드 오픈마켓이 100개 정도 됩니다. 최소 100개. 제가 알고 있는 게 50개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자세히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처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구글보다 애플 앱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립니다. 왜냐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비싼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게임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드로이드보다 그 아이패드나 아이폰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쓰는 거고 또 여기에는 사실 아이패드가 워낙 타블렛에서 절대적인 세월을 갖고 있다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당연히 미국에서는 iOS는 미국이 가장 높고 일본이 전 세계 애플 모바일 게임 시장 2등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이것은 iOS 즉 좀 돈 좀 있으시고 매니아들 얼리어댑터들의 이야기고 구글은 전혀 다릅니다. 네. 구글은 지금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대박 게임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탑 퍼블리셔 그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한국과 일본을 합치면 전 세계 전 세계 안드로이드 모든 게임 매출의 50%입니다. 50%. 예, 전 세계 모바일 게임 매출의 절반이 일본이랑 한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한국, 일본, 미국 합쳐 70%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는 퍼즐앤드 제공자와 카카오와 라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최신 이야기긴 한데 참고로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팔아서 생기는 하드웨어 영업이익의 95%가 삼성에서 나옵니다. 삼성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영업이익의 95%가 삼성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영업이익이 거의 90%가 삼성이 갖고 가고 모바일 게임 매출과 트래픽의 50%가 한국과 일본, 지금 중국이 터지면 더 심해지겠죠. 한국, 일본, 중국이 지금 전 세계 모바일 게임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 이야기 들으려고 미국 GDC 가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플러스 동남아시아에서 승부를 봐야 되지. 절대 모바일 인터넷 컨텐츠의 중심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에요. 한국, 일본, 중국 빼놓고는 어떤 모바일 인터넷 컨텐츠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구글 플레이 탑 10에, 탑 20에 한국 회사가 9개나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재밌는 시대라는 거죠. 한국,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핀란드의 슈퍼셀이 게임 2개로 회사가 8,800억이 되었습니다. 예, 1,100억을 투자를 받았죠. 1,100억을 투자받아서 8,800억 밸류가 되었는데 진짜 슈퍼 베테랑들이 정말 좋은 게임 만들었지만 저게 버블인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그만큼의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할 수 있는 회사가 워낙 드물다 보니까 희소성 때문이라도 끝내주는 게임을 만들어서 끝내주는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빨리 큰 회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규모의 경제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 하루에 전 세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개통이 130만 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30만 대가 개통되고 있어요. 하루에 스마트폰이 애플 빼고 안드로이드만 130만 대가 액티베이션 되고 있고 스마트폰 사용도 하루에 150번을 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대 수가 2조 대인 상황에서 어쨌든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은 구분한다? 뭐 모바일 게임은 온라인 게임보다 못하다? 또는 가능성이 없다? 뭐 그런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단순히 이러니까 모바일 게임 만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대한 시장에서 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43%가 게임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트래픽이 거의 65%가 게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게임 업계에 있어서 정말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레드오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지구의 레드오션인지 안드로메다의 레드오션인지 목성이나 토성의 레드오션 아무도 모르는 거죠. 레드오션이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파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니까 안 갈 거야. 그거 마치 레드오션이니까 나는 수능 공부 안 할 거야 같은 이야기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저는 다극화라는 키워드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애니팡과 브레이드 앤 소울이 과연 같은 산업인가? 저는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모든 개발자, 모든 게임업계 종사자가 슈퍼 대작을 만들고 싶어 하죠. 완성도 있고 작품성이 혁신적이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저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같은 게임 산업이지만 실제로는 마치 홍대 인디밴드와 오케스트라와 그걸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게임업계에 우리가 애니팡 보고 모바일 게임 보고 이런 거 일주일이면 만들자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같은 게임 산업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른 바운더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수명이 짧다. 이것도 좀 전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수명이 짧은 게 아니라 성공이 자주 있는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는 작년에 어벤져스가 나왔고 요번에 배트맨이 나오는 것처럼 엑스맨이 나오는 것처럼 같은 장르의 영화가 시즌별로 다시 나오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로 시즌마다 3개월마다 국민 게임이 3개월마다 나올 수 있는 거죠. 단지 그런 모바일과 온라인의 컨텐츠 소비 형태가 변화가 된 거지 게임 자체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것 자체는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명이 짧으면 애니팡 안 만들까요? 수명이 짧으니까 드래곤플레이트 안 만들까요? 만드는 게 낫죠. 만들어서 매출 500원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걸로 다음 시즌 준비하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컨텐츠 소비 형태 자체가 변하는 게 적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다극화가 되고 있고 지금 온라인 게임 망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온라인 게임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콘솔 게임 시장 역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재미있는 것은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전부 다 지금 매출 1등은 이렇게 퍼즐 게임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애니팡, 나인팡 같은 게 좀 게임이고 미국에서 캔디 크러시사가 잘 나가고 있고 퍼즐 앤 드래곤즈가 일본 잘 나가지만 또 중국에서 1등하고 있는 MT 온라인도 사실은 퍼즐 앤 드래곤즈랑 느낌은 굉장히 비슷한 게임이거든요. 퍼즐 게임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결국은 게임 업계 초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게임 기획자로 일하면서 나는 PC 패키지 게임이나 콘솔 게임 만들고 싶으니까 온라인 게임 안 만들래 그랬다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게 버블이 아니라 변화라고 봅니다. 버블이야 금방 끝날까 이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고 기존에 게임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기존에 게임을 만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어서 대박이 나는 기존에 우리가 게임 인더스트리로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여전히 게임의 퀄리티는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복잡한 상황, 다극화, 여러 플랫폼, 여러 개발사 심지어 유저층조차 저연령 유저 5살, 7살짜리 유저부터
심지어 그 한감 넘으신 분도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같이 게임을 만들고 서비스한 사람이야말로 굉장히 유연한 접근을 하고 플랫폼을 이해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나중에 연락 주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가 지금 게임을 3개를 만들고 있는데, 세 번째는 여성 유저 게임이에요. 이렇게 다극화, 여자도 하고 노인도 하고 하드코어 게임, 아시아, 동남아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 다양한 다극화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굉장히 재미있는 걸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항상 두근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를 중심으로 B2B 게임 준비하고 있고요. 광고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